네, 감사원이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검찰과 국정원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특수 일부에 배당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무리를 빚었던 조재범 전 코치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예. 네,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백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검찰과 또 국정원 감사하는데요. 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저번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언론이나 국회 그리고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로부터 이제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감사원이 어쨌건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이 정권과 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으면서 감사원의 업무 중에 일부를 국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검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2004년도에 이제 김선일 씨 피살 사건 관련해서 예. 부분적인 기관 감사가 했던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검, 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세 곳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진행은 어떤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관 운영 감사라는 게 일단 우리가 검찰하면 딱 생각하는 게 보통 수사, 뭐 그다음에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적인 부분. 네 그렇죠.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검찰에 뭐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걸 봐야지 그거 봐서 뭐 하느냐 하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고 기소하는 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실 거의 사법적인 작용인데 대통령의 직속기구가 수사를 만약에 조사를 한다. 그럼 잘못한 게 수사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검찰청을 직접 조사하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기 왜 지금 하필 그렇죠. 이 시점이냐 네. 이것도 참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권의 핵심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지방선거를 압승한 이후에 이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건 사실 역대 대통령이 항상 주장해왔던 어떤 절차이고 또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검찰을 개혁한다는 거 이 부분은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역대 처음으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감사원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뭐 정권의 어떤 뭐 눈치를 많이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엄지호 고려대 총장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외부 인사가 혁신 발전위를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거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번 주쯤에 발표될 예정일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나누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감사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일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분명히 지금 현재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 혼자만 갖고 있던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했던 그 부분을 경찰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갖게 되고 검찰은 이제 2차 수사권, 또 경제범죄 이런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총장이 혼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혼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검사장 인사 이후에 아마 검찰총장께서 아마 퇴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네. 이제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하반기에는 국정원도 감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그 검찰 같은 경우도 주 업무를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정보 활동 그런 네, 그렇죠. 것들 외에 이제 어떤 행정이나 인사 이런 파트를 건드는 건가 봐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봐야 돼요? 지금 3월에 대통령 비서실 포함해서 이제 청와대 세 기관에 대한 기관 감사가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대검하고 또 인천지방검찰청, 그다음에 부천지청에 대한
지금 그 기관 감사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 국정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공 업무나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를 건드리는 건 안 되죠. 그건 또 예.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전직 국정원장 3명 얼마 전에 전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죠? 특수활동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 기관 내부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제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기관들을 다 지금 조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감사를 하게 되면 청와대도 했고 그리고 또 국정원도 하고 또 검찰청까지 하는 거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될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일단 사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인원이 18명 감사 인원이 배정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권력기관 중에 아주 중요한 비밀 업무까지 또 국정 전반까지 다루는 그런 기관들을 18명 인원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의지 표명이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뭐 검찰이라든지 또 이번에 뭐 법원에 대한 그 재판 의혹과 또 이번에 그 청와대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뭐 환경위원회, 노동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국방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그 정보위원회, 그러니까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와대에서 뭐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요구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뭐 국가 안보다, 국가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국정원이 결국은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인들을 뭐 탄압한다든지 뭐 이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결국 감사를 받지 않고 뭐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뭐 특활비를 맘대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정원도 분명히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다. 이제는 결국은 국가 안보에서 그 틀에서 그 뭐 우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좀 백 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은 게 뭐냐면 감사의 실효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비리가 드러나야 잘한 거고 안 드러나면은 실효성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감사원의 감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예. 저는 그래서 좀 상징적인 측면이 이번에 굉장히 강하다고 상징적이다.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감사원이 지금 검찰 내부의 문제점이나 국정원 내부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 찾아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는 국가 권력기관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성역처럼 비춰졌던 곳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칼날을 들이밀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일단 거기서 의의를 좀 성역을 허문다. 일단은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검찰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수사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수 일부에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특수 일부에 배당한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 내부에서 어쨌건 이거는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던 걸 고발하는 거 그게 이제 엇갈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발과 협조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 이미 한 10건 정도의 고소고발이 있었어요. 뭐 예. 각종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공공형사 수사부에 이제 배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법원에 지금 엄청난 이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거기에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우리도 지금 어쨌건 가장 안 바쁘면서도 가장 수사를 잘하는 특수일부에 배정을 하게 돼서 의지를 보여준 건데 일단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다 밝혀지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보는 게 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의 협조를 의미는 할 수 있는 부분의 일환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고 이미 제출해주면 그걸 기초로 하겠다. 그러면 그닥 새로울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개됐던 그런 여러 문건의 비공개 문건까지는 다 이제 대법원에서 넘긴 상황인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원래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법원에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것들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임종원 법원행정처 처장이 어찌 보면 지금 핵심 인물이죠. 그 두 사람을 소환하는 부분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제 문건이나 기타 증거 자료를 받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면 조사를 진행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 재판 거래 의혹이잖아요. 이 전 정권하고 재판으로 소위 상고법원을 따내기 위한 딜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혹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믿고 싶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보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조사하기 시작하려면 그때 재판을 했던 대법관들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녹록하지 않은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특수일부라든가 그 기존의 부서 말고 어떤 별도의 어떤 이것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뭐 TF성의 그런 어떤 그 부서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좀 불가능했을까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강제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드러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대두는 되고 있지만 이게 이런 행동들은 범죄 혐의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세 차례 특조단이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조사를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조사를 시작을 해야 뭔가 특별하게 검찰 측에서 조사를 그렇죠. 하면서 의미가 네,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라고 예측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조사했던 걸 기초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내용에다가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의구심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진술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예. A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서 아 이거는 좀 무언가 다른 것들이 좀 더 결부가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장해 나가는 거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한다는 건 일단 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 대법원을 처음부터 털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삼권분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럼 판단을 누가 하나요? 그게 법원이 다시 하게 법원에 되죠. 가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검찰 수사 협조의 어떤 그 어떤 수위랄까요? 그건 저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최종 판단을 결정하는 기관을 건드린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래 수사를 의뢰하면 우리가 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건 좀 애매모호하게 하긴 했죠. 수사 의뢰가 아니라 수사 협조를 협조라고 했죠.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문무일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심각한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있어서 원래 조사된 지금 우리 공공형사수사부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삼성 그 노조 와해 의혹 때문에 거기 수사 때문에 일단 빠졌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땐 표면적 이유인 것 같고 특수일부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수일부 같은 경우는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이우연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기소했던 적도 있고 또 묵직한 사건도 좀- 주은수 전 예.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도 맡았었고 또 뭐 정원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도 맡았을 정도로 검찰의 가장 날카로운 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날카로운 칼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그 대법원장께서 어느 정도 그 아까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하지만 허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검찰도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13명의 그 법관들하고 임정원 전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자료를 제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법부 내에서 받아들이기에 좀 꺼려질 수도 있는 자료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 공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공개 관련해서도 일단은 이제 검찰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지금 법원에서 무언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검찰에 다 주고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라고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계 절차 회부될 가능성이 많은 지금 관련된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소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바로 소환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법원 내 판사들의 그 스펙트럼을 보면 좀 젊고 지금 소장 판사들 중심으로는
전직 대법원장이어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입장인 거고 물론 뭐 죄를 졌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건 마찬가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좀 뭐 다 영향법이 돼 있는 분들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혹만 가지고 법원을 수사를 한다면 지금 또 부장판사 이상급 정도 되는 분들은 이건 완전히 사법부의 지금 권한을 훼손하는 거고 우리를 제대로 판단 못하게 만든 거니까 절대 안 된다는 또 입장이에요. 그걸 절충해야 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절충설을 택한 게 예. 고발이 아니라 수사 협조였던 거죠. 지금 뭐 소장파 판사들의 반발도 그렇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국민들이 믿는 게 중요한 건데 참 방법적인 논을 놓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과연 봉합될 수 있겠냐는 어떤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줘야 사법부의 된다. 눈치만 보지 말고 검찰이 지금 검찰에게 칼이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당신들이 선택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 검찰이 선택하는 카드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미온적인 대책을 하고 수사에 미온적인 상태가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다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강력한 의지와 또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대한의 노력과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좀 이 사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먼저 출석 당시의 모습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습 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몇 차례 폭행하셨나요?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때린 겁니까? 빙상연맹의 영구제명 조치에 대해서 억울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말고 다른 선수도 때렸습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14년 은사라고 알려졌는데 선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귀국은 스스로 이뤄진 겁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왜 중국으로 가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수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에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조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기자 취재진의 물음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기서 뭔가 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은 반복하고 있네요. 예.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포토라인에 섰던 사람들의 그 대답하는 내용들 보면 저 세 단어 빼고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무리를 일으켜 무리를 죄송하다. 빚어 죄송하다. 성실히 죄송합니다. 조사받겠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뭔가 대답을 하는 순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왜 때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래서 때렸습니다 하면 그 때린 거에 대한 동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보통 들지만 변호사들이 보통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저렇게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이제 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예. 지금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었던 때입니다. 1월 16일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폭행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치 3주 정도의 사기를 입혔고 이 심석희 선수가 그 당시에 진천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건데 예. 이제 심석희 선수의 진술로 들어보면 이전에 2차례 이상 정도 더 이제 폭행이 있었고 뭐 다른 선수들도 좀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조사의 가장 핵심은 이번 한 번 있었던 이 폭행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입증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 2차례 추가 폭행이나 그리고 한 선수에 대한 3차례 폭행 정도만 가지고는 상습 폭행이 인정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예. 이제 죄명 자체가 일반 단순 폭행이나 단순 상해보다는 이제 앞에 상습자가 붙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가중처벌 그렇게 되는 거지, 되면 그건 상습이면. 처벌이 조금 더 강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조재범 전 코치가 이제 빙상연맹에서 영구 제명이 돼서 우리나라 코치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는데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이거 아마 뭐 징계 구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빙상연맹의 내부 규정을 아주 요리조리 피해서 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제 예. 국내에서는 재취업이 불가능한데 해외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그 허점을 노리고 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빙상연맹이 사실 그러니까 올해 그 1월 그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이 원래 드러날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부분을 감사를 하다가 특정 감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캐다 보니까 심석희 선수가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상황인데 이 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게 문제죠. 2004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최전 코치 같은 경우도 구타를 했고 또 아이스하키로 심지어는 때렸다는 그런 진술도 있었고 또 어떤 그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자술서에서 매일 맞았다. 내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이런 자술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분이 지금 뭐 중국으로 뭐 피해갔고 뭐 했지만 결국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사건이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 빙상연맹이 건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 폭행이랑 상습이나 특수 같은 경우는 반인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습이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만약 그게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벌 수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합의예요, 합의. 이제 심석희 선수와 합의, 그다음에 또 다른 선수를 만약에 폭행을 했다면 그 선수와 합의가 된다면 상습 훨씬 폭행이 인정이 낮아져요. 돼도 네. 혐의가 낮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폭행죄면 제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예요. 네. 맞은 사람이 저 사람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일단 단수 폭행은 그래서 처벌도 안 하잖아요. 예. 상습 폭행으로 반인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맞은 사람이 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심석희 선수나 다른 혹여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라면 사실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치 3주 정도라면 벌금 정도 선고되는 경우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가 다 안 된다면 그렇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최종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후에는 중국에서의 코치 활동은 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뭐 출국 금지가 걸린다거나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내 빙상연맹을 그 제도를 벗어난, 그러니까 국제빙상연맹에서도 결국 우리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거기서 눈 감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은 제가 알기로 그 나라별로 그냥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중국에서 뭔가 무리를 일으켰다면 중국에서 배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무리를 일으킨 거고 또 우리나라가 쇼트랙이 굉장히 강국 중국 측에서 아니겠습니까? 판단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군요. 중국 측에서도 무리 일으키면 받지 코치를- 않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 동료 여성 모델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좀 더 주의를 놀라게 했던 것 같은데 첫 재판이 열렸고 여성 동료 모델이 다 모든 인정했네요. 혐의를 네. 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료 남자 누드 모델의 사진을 그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그 남자 그 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나치 사진이 거의 인터넷을 다 도배를 하는 상황이 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오늘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찍었고 내가 유포했습니다를 다 시인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합의입니다. 지금 이 가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근데 계속 하지는 않고 이제 이거는 있죠.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도 형사 합의금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의가 안 됐지만 제가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본인이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네, 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죠.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구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출이 된 게 만약에 합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실형 좀 나올 높지 수 있는 않을까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여성이 가해자였고 그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가면서 또 그 논란도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이번이 여성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그 현장에, 그러니까 예. 누드를 그리는 그 현장에
그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20명만 용의자로 한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의자를 한정했고 결국은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백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혐, 혐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용의자가 좁혀졌기 때문에 빨리 수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